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코로나19 새변이 오미크론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네, 기존의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 감염률이 더 높다는 분석도 있어서 걱정인데요. 방역 때문에 국경까지 걸어 잠근 북한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네, 국경을 봉쇄한 지 이미 오래된 만큼 북한의 타격은 더 클 것 같은데요. 박철환 기자, 북한 상황은 어떤가요? 네. 북한 방송은 일주일쯤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도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는데요. 남아프리카에서 왁진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변이 비루스가 발견돼서 세계를 또다시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가 하면 오미크론의 특징도 상세히 소개하며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비루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갑작 변이는 16개지만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는 32개로서 구수가 2배에 달해서 전염력은 5배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이 정말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오미크론을 최악의 바이러스라 언급하며 두려움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하고 알려진 바와 같이 지금 최악의 변이 비루스인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세계를 더욱더 커다란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매일 각국의 오미크론 확진자 상황을 전하며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1월 30일 첫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남아프리카발 비행기를 탔던 여객들 중에서 13명이, 프랑스에서는 8명이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감염자로 확진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강도 높은 방역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북한 방역은 더 비상이겠어요? 네, 지난해부터 계속 초특급 비상방역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노동신문은 고도의 긴장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연일 내보내고 있고 방송도 각종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주의를 당부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비상방역규율 준수를 먼저 생각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습격화, 체질화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은 아직도 북한에 공급되지 않고 있죠. 백신 공급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는 최근 북한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70만 회분을 추가 배정했는데요. 기존에 배정됐던 것과 합치면 북한 전체 인구의 13.2%가 맞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받아간 건 없습니다. 네, 한때 북중 국경을 열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잖아요. 상황이 이러면 쉽지 않겠어요? 일각에선 오미크론 출현으로 국경 재개가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는데요. 통일부는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 영향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북중 간 협의, 그리고 접경 지역의 방역시설 등 정비 동향, 코로나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사안으로 이번 오미크론 변이 발생이 미칠 영향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벌써 12월입니다. 슬슬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 시기가 됐습니다. 네. 북한도 연말 성과 올리기에 여념이 없다는 보도 몇 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새로운 소식 있나요? 네. 북한은 지난 1일 김정은 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올해 농업과 건설 부분에서 큰 성과를 거뒀고 각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승리에 대한 자신심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올해는 승리의 해이라는 당 중앙위원회적인 평가를 내리시었습니다. 새로운 계획도 제시됐나요? 내년도 올해 못지않게 방대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새년도 계획을 역동적으로, 전진적으로, 과학적으로, 세부적으로 잘 수립하여 5개년 계획 수행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달 하순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올해가 김 위원장 집권 1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성과를 과시하며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를 승리의 해라 평가했지만 지금 북한은 각종 자원이며 식량 사정이 녹록지는 않잖아요. 네, 국경 봉쇄 장기화로 최근 상황은 더 좋지 않은데요. 얼마 전엔 평양 현지에 지국을 둔 AP통신이 북한이 오래전부터 장려해온 토끼 음식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평양 보통강 구역의 이 고급 식당 손님들이 요즘 제일 많이 찾는 게 바로 토끼탕이라는데요. 지금과 같은 계절에는 뜨끈한 터키고기탕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님들도 적극 추천합니다. 터키 고기는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고 사람들이 알코올한 데에 머물 추천하는 데도 좋습니다.
인터뷰를 보면 토끼탕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AP통신은 토끼탕이 전통 음식이지만 인기는 없다면서 돈 있는 사람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다고 소개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주로 토끼탕을 먹는다는 건가요? 우리나라도 과거 산토끼를 잡아 함께 나눠 먹기도 했고 토끼탕이 겨울철 보양식으로 꼽히기도 했었잖아요. 소, 돼지, 닭에 밀려 요즘은 보기 힘든 음식이 됐는데 북한 방송에선 다른 고기에 비해 뛰어나다며 토끼 고기 섭취를 계속 권장합니다. 토끼 고기는 특히나 닭고기나 이 소고기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높고 각종 비타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먹는 문제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각종 축산공장 개건 소식도 잇따르는데요. 평안북도에만 해도 지난달 군민 용천 돼지공장, 구성 닭공장, 신의주 닭공장이 새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평안북도는 2년 전 돼지열병 유행 당시 큰 피해를 봤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공개된 축산 공장에는 수위 방역이라 쓰인 건물이 눈에 띄는 등 위생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네, 박철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작년 봄이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했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우리 주식시장까지 출렁거렸었는데 얼마 전 또 사망설이 돌았죠. 네, 문제는 공신력 있는 외국 언론들까지 이 가짜 뉴스 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청자들의 혼란이 더 커지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네, 도대체 북한 관련 가짜 뉴스는 왜 나오고 또 어떻게 유통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MBC가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 최유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김정은은 죽었다. 지난 10월 미국 주간지 글로브는 일면 머릿 기사로 김여정이 쿠데타를 일으켜 오빠 김정은을 제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화면에 나온 김정은은 대역, 즉 가짜라는 겁니다. 이 얼토당토하는 가짜 뉴스를 국내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자 국정원이 이를 해명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국정원은 AI 등 다양한 과학적 기법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세밀하게 추적을 해봤답니다. 현재 약 20kg 감량된 것으로 보이며 건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사망설에 휩싸였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가 김 위원장의 심장 수술설을 기사화하자 곧바로 미국의 뉴스 전문 매체 CNN이 중태설을 퍼뜨리고 북한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가세하면서 김정은 사망 또는 중태설이 전 세계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심혈관 쪽에 수술을 받고 지난 주말쯤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망했다던 김정은 위원장이 20여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야 이 소동은 막을 내렸습니다. MBC 통일방송연구소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유럽 외신들이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확산과 유통에 뛰어드는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국내 매체, 정체불명의 소식통과 검증되지 않은 소문이 외국 언론으로 확산되고 이것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별도의 검증 없이 이게 외신으로 쭉 퍼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데일리 NK나 데일리닷 여기는 영국계 타블로이드입니다. 거기도 또 역시 또 현송월 포르노가 돈다더라 이런 식으로 막 돌고 돌아서 다시 또 한반도로 옵니다. 다시 또 그걸 조선일보가 봤지요.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윤리 규정을 적용하는 서구 언론들이 유독 북한과 관련된 보도에서는 팩트체크나 취재원에 대한 검증, 오보에 대한 사과 등 기초적 규범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BBC의 정정 보도는 어디 있을까? CNN의 정정 보도는 어디 있을까? 했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를 하냐 하면은 탈북자들의 증언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식으로 약간 그 책임을 전가를 하는 언론사는 약간 발을 빼는 상당히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배경에는 조회수에 대한 압박, 상업주의가 있습니다. 김정은 일가와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뉴스가 돈이 되는 아이템이 됐기 때문입니다. 일일 부수가 100만 부가 넘는 영국 최대 일간지 써니입니다. 김정은이라고 치면은 기사가 2,000개가 넘습니다. 한겨레 신문보다도 김정은 관련 기사가 많아요. CNN이든 BBC든 세계 최고 권위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다들 어떻게든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는 거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밖에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예외주의, 인종적 편견, 외신 기자들의 전문성 부족 등도 지적됐습니다. 파원
국회의원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온 한반도 내지는 온 동북아를 취재해야 되는 외신한테 굉장히 어떤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북한에 대한 오보는 일정 부분 북한의 폐쇄성이 초래한 측면도 있습니다. 정보의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북한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잘못된 보도가 나왔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시인이나 부인조차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북한 관련 가짜 뉴스가 우리의 국익이나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CNN의 김정은 사망설 보도 직후 한때 우리 주식시장이 3%까지 폭락하고 환율도 급등했습니다. 과거 핵이나 화학무기에 대한 가짜 조작 정보를 유통해 국제사회에 북한 압박을 유도하려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북미 핵 협상이 한창이던 1994년. 93년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핵폭탄이 완전히 완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약 5개 정도는 핵폭탄을 완전히 완료했고. 핵탄두를 개발하지도 못한 북한이 곧 핵무기를 대량 생산할 거라는 거짓 증언은 북미 대화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화학무기 생체 실험을 한다는 조작 문서가 영국 BBC에 공개된 2004년. 이라크에서는 실제로 핵과 화학무기에 대한 가짜 정보 때문에 전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의 근거가 바로 화학무기와 핵무기의 근거가 있다라는 거였고, 많은 징후들이 관련돼서 화학무기나 핵무기, 우라늄 이런 것들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외부의 취재에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우리 정부도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모두 100%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북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평가와 판단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쨌든 정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좀 들어보고, 우리 기자들도 유력 외신을 무조건 인용하는 관행에서 벗어나고 북한에 대한 전문성과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CNN이 보도했으면 왠지 맞을 것 같은, BBC가 보도하면 왠지 정론일 것 같은 그런 주눅이 들어있는데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보다 저희가 훨씬 위에 서 있는 거는 우리는 북한 보도를 읽을 수 있고 북한 보도의 원문을 읽고 행간을 읽어낼 수가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짜 뉴스. 여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한 정부와 언론인의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감시가 모두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지난 시간 북한 유명 스타와 2세들 이야기 알아봤는데요. 꼭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북한에선 부모의 직업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네, 그랬죠. 그렇다면 북한의 이른바 금수저는 어떤 집안일까요? 특별한 혈통을 이어받은 북한 2세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도 한때 금수저니 은수저, 흑수저 같은 말, 부모 능력이나 환경에 따라서 신분이 구분된다는 자조적인 유행어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최경옥 씨도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들어봤죠. 대한민국은 그래도 능력이 있고 또 잘하기만 하면, 열심히 하기만 하면 잘 써주는 것 같은데요. 북한은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온다는 말은 없어질 정도로. 네. 이제는 개천에서 개천에서 용은 안 나와요. 네, 그렇게 봐줘도 될 것 같아요. 네, 북한에도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군요. 많이 하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금수저보다 더한 다이아몬드를 물고 나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계층이 있다면서요? 네, 있죠. 완전 최고 중에 최고 계급 백두혈통을. 백두혈통이죠. 바로 김일성의 직계 가족이죠. 김정일, 김정은, 또 김여정 이런 가족을 백두혈통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한번 짚어볼게요. 저는 사실 이 백두혈통이란 말도 그대로 써주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요. 이 백두혈통이라고 불린 이유가 있나요? 네. 북한의 김일성이 예전에 항일 무장 투쟁을 할 때 백두산을 거점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김일성 일가에게 백두혈통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건데, 이게 강조됐던 게 언제냐면 김정일이 아버지의 권력을 승계할 때 이 백두혈통이 굉장히 강조가 됐거든요. 사실 왕조가 아닌 이상 아들이 아버지의 권력을 그냥 승계하는 게 굉장히 정당성이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혈통론이 대두됐던 거거든요. 이른바 백두혈통은 북한에서 그야말로 범접할
수 없는 계급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다른 이른바 금수저 계급도 있다면서요. 우리 쪽에서는 보통 빨치산 혈통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 김일성과 함께 투쟁했던 사람들이 혁명 1세대고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이 빨치산 어떻게 보면은 세대라고, 그러니까 빨치산 혈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2세들도 굉장히 북한 사회 내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정치 엘리트들로 길러지고 아주 요직에 많이 앉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뭐 태어나서부터 아무 조건 없이 뭐 어떤 아무 일을 안 했어도 그냥 태어나서부터 그냥 그렇게 금수저인 거예요. 네. 감히 이제 건드릴 수 없는 집안이라고 봐야죠. 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는 이른바 빨치산 혈통 누구일까요? 네, 북한 노동당의 핵심이죠. 정치국을 보면요.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이 최룡해 상임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최측근이었던 최현의 아들이죠. 최현은 공산주의 항일운동가고요. 김일성의 최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네. 인민무력부장까지 지낼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이제 휘둘렀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제작될 정도로 아니, 최은 동지가 부대 차렷! 남당 동지! 시어다오. 알았습니다. 시옷! 오다가 구사집에 들렸어. 뭘 좀 알아볼 게 있다고 하더군. 북에서는 아주 엘리트이자 아주 권력이 막강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군정지도부장 오일정은 19년이나 인민무력부장을 지냈던 혁명 1세대 오진우의 아들이라죠. 네, 오진우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오진우랑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을 비롯해서 3가지 직이나 이제 겸임하면서 19년인가 20년가 가장 오래 했던 인민무력부장이었고요. 그리고 당비서 태영철 역시 빨치산 혈통인 태병렬 전 군사부장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치 요직에 이 빨치산 혈통을 포진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김일성, 백두혈통을 도와서 항일 무장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김정일, 김정은이 이 권력을 승계했을 때도 이 빨치산 혈통 2세들을 대거 포진을 시켜가지고 그때처럼 백두혈통을 지지하고 떠받쳐서 어떤 체제의 안정을 이루고 조국의 발전을 영위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아마 이게 계속 세대를 거듭하면서도 빨치산 혈통의 2세, 3세들이 요직에 앉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에는 외교관 중에서도 금수저 출신이 많다는데요. 누가 있는지 볼까요? 네, 먼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최영림 전 내각 총리의 딸인데요. 입양딸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최영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73년도에 이제 김일성의 책임서기로 임명돼서 10년 동안이나 어떻게 보면 김일성의 비서로 일한 사람이고요. 이분이 이제 자녀가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선희 씨를 이제 수양딸로 입양을 해서 그 뒤로 이제 최선희 씨가 지금 외무성 부상으로 일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북한 외무상 이용호도 김정일의 측근이었던 이명재 조직지도부 부부장의 아들이라는데요. 북한 금수저들 이 외교관으로도 많이 진출하나요? 일단 이제 권력과의 집안은 뭐 교육도 잘 받았고 또 외국에 나갈 일도 많고 특히나 이제 외국에 나간다는 것은 좀 외화를 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외교관뿐만 아니라 뭐 무역 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하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네, 그리고 주중 북한 대사 이용남은 역시 중국 대사를 지냈던 전명수의 사이고요.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였던 태용호 의원의 부인이 500룡 가문이라고 하던데요. 이 유력 집안 사위들이 눈에 띄네요. 뭐 여성들을 혁명의 수레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중요한 사람들이다 하면서도 그렇게 요직에 그렇게 많이 두는 경우는 없고 특히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나 남자들이 나가지 여자들을 안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못 내보내니까 혹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위를 내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같이 좀 폐쇄되고 굉장히 억압적인 사회보다는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편하게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똑똑한 사위를 들여서 이제 그런 그 사위도 아내의 집안 배경을 등에 업고 좀 좋은 나라에서 외교관을 하는 식의 이런 트렌드가 요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북한의 빨치산 혈통, 이른바 금수저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정치 요직은 물론이고요. 외교관으로도 활동하는 등 정말 북에서는 이게 특별한 대접 아닐까 싶어요.
그들은 특별한 대접을 받죠. 이제 만경대 혁명학원이라고 어려서부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대학교도 그들이 이제 엘리트 코스는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된다. 만경대 혁명학원 졸업하고 종합대학하고 또 그리고 이제 단간부로 쓴다. 그러면 고급당학교 같은 그리고 뭐 군부로 쓴다. 그러면 또 그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또 어디 군부 쪽 정치대학이나 군사학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엘리트 코스가. 네. 물론 우리나라도 부모의 뭐 경제력이나 집안 영향이 없을 수는 없죠. 그래도 뭐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를 얻을 수는 있는데요. 북한에서 이제 많은 케이스를 보셨을 텐데 최경 씨는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 저희 학급에도 이제 공부 되게 잘하고 똑똑한 애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애들 가르치면서 앞날이 딱 보여요. 걔는 이제 삼촌이 정치범수용소에 갔기 때문에 아 너는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잘해도 간부나 어디 좋은 대학교는 못 가겠구나. 그게 늘 속상했고 진짜 그렇게 갔고요. 그리고 저희 학급은 아니지만 옆에 반 학생은 공부는 그닥 좀 그저 보통 정도였는데 그 집 원래 당일권 집안이었어요. 형제 3명이 다 중앙당에 배치되고 지방당에 배치되고 심지어 뭐 청년동맹 청년들이 그런 데 간부로 다 배치되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대학을 진학할 때 토대보다 뇌물이 중요하다. 아주 요직이 아닌 그냥 하급 일꾼 같은 경우는 뇌물만 좀 있으면 토대가 별로 좋지 않아도 갈 수 있다라는 증언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유명한 중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토대가 좋지 않으면 아예 그런 들어갈 수 자체가 없는 구조여가지고 출신 성분에 따라서 본인이 살게 될 앞으로의 어떤 운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되고 정해지는 사회가 북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보면 부모가 이 자녀의 금수저 스펙을 또 만들어주기도 하잖아요. 북한은 요즘에 어때요? 그러니까 북한이 흔하지는 않지만 이제 신흥 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녀에게 엄청나게 사회교육을 시키거든요. 뭐 악기 교육은 뿐만 아니라 뭐 외국어 교육, 학교 공부 교육, 뭐 수학, 과학 이런 과외들을 엄청 시켜요. 그만큼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어떻게든 이 아이가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토대든 돈이든 어쨌든 부모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에게 대물림해주고 싶은 거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좀 박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남한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뭐 자녀들 미래를 위해서 뭐 헌신하고 투자하는 건 남북이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북한의 어떤 경직된 사회 구조가 북한 사회 발전을 더디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저도 이제 남한 사회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게 뭐 북한에 있을 때 남한 사회에 대해서 체계와 질서가 잘 잡히지 않은 사회라고 봤거든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대로 평가해주고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도 출신 성분 따지지 말고 가정적 배경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들 적재적소 이렇게 써주면 좀 더 발전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최근에 북한 이탈 주민 뭐 만나보면 일관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요즘은 토대보다 돈이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대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고난 그런 제한 같은 것들이 사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돈이 또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북한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의 어떤 역량들, 자산들을 이제 10분 발휘할 수 있는 좀 열린 사회가 돼야만 북한도 경제 발전이든 사회 발전이든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잖아요. 영국 언론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시험이라고 이 수능을 소개했는데요.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시험으로 또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으로 이 한계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비무장지대 인근에 DMZ 평화생명 동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얼마 전 여기서 특별한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청소년들이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만든 다양한 영상 작품들을 선보였는데요. 그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북 접경 지역 중 하나인 강원도 인제군에서 북으로 민간인 통제선까지 가게 되면 나타나는 마을, 서하면 서와리.
40년 전까진 민간인 통제 구역이기도 했던 이 최북단 마을 초입에 다다르면 커다란 시설 하나가 눈에 띕니다. DMZ,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계와 역사, 문화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2009년 민관이 함께 조성했다는 평화생명동산. 이 DMZ 평화생명동산은 과거엔 군 부대가 주둔하며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해당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누구나 자유롭게 오가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평화생명동산이라는 이름답게 각 건물의 지붕은 잔디밭으로 조성됐고 태양력과 풍력으로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분리돼 있는 건물들은 통로로 모두 연결돼 남북의 통합을 상징화했고 주변엔 군 부대 시절 쓰이던 탱크와 참호 등을 남겨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또 이제 분단된 면이기도 해요. 마을의 서일이, 이포리, 장성리란 마을이 이북이나 저 DMZ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간들에 저희들의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면은 그걸 좀 거기다 이렇게 앉혀가지고 이북 식구들이 그런 결과물을 공유하면서 사회를 같이 바꿔나가는 노력들을 해보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조촐해 보이는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평화와 생명 그리고 통일을 주제로 한 청소년 영상 공모전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스스로 살아갈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게 좋을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 생각을 영상으로 담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설득해 나가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총 53개 팀이 응모해 15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는데요. 어린 학생들인 만큼 DMZ에 대해 설명해주는 영상이 줄을 이뤘습니다. DMZ에 대해 조사해보는 건 어떨까? 좋아! 초등학생 5명이 뭉친 팀은 그동안 몰랐던 DMZ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공부해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었고요. 생각해보니까 주변에 DMZ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친구들과 함께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베트남에 살고 있는 중학생은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DMZ 게임 영상으로 DMZ과 통일의 의미를 재치 있게 담아봤습니다. DMZ 게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남한 팀과 북한 팀으로 나뉘며 절대 38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그림 그리기를 즐겨한다는 한 여고생. 가족과 친구들한테 DMZ가 뭔지 물어봐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결국 인터넷으로 공부해 주변에 알려줬던 하루를 그림 일기 형식으로 풀어냈는데요. 딱딱한 학교 통일 교육의 문제점을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학교에서 뭐 교육하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다 잠자고 핸드폰하고 몰래 이런 식으로 딴짓해서 사실 제대로 안 들어요, 수업을. 뭔가 재밌게 청소년의 시각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그냥 어른들이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만 영상을 만드니까 좀 흥미도도 떨어지고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산가족, 경제 손실, 언어 차이 등 각종 통계를 조사해 분단의 아픔을 설명한 또 다른 베트남 유학생들의 영상도 눈길을 끌었고요. 고등학교 친구들 5명이 뭉친 팀은 전학온 북한 출신 학생이 따돌림을 당하다 결국 남한 학생의 편견을 없애준다는 내용으로 단편 영화를 만들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이래? 이것 좀 놔! 봐, 선이 있어도 우리 같은 땅이잖아. 뭐? 그렇지, 편견 좀 가지지 마. 같은 마음은 같은 땅 사람이니까. 대상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살고 있는 삼형제가 차지했는데요. 지난 여름방학 때 해병대였던 외할아버지의 평생 근무지였고 엄마의 고향이기도 한 연평도를 방문해 촬영한 사진과 영상으로 기행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저 바다는 에넬렐로, 같은 하늘, 같은 바다, 같은 땅에 있는 남과 북이지만 저 바다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기 북한 땅이 보입니다. 연평해전 전사자 추모비와
연평도 포격전 현장 등 섬 곳곳을 돌아다니며 생동감 넘치는 5분짜리 미니 다큐를 완성했습니다. 저 평화로운 바다에 있는 것이 북한의 해상 침투를 막기 위한 용의 이빨이라고 합니다. 연평도에만 1,300개가 있답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DMZ 인근 최북단 마을에서 선보인 짧고 젊은 영상들. 화려하진 않지만 그것에 담긴 어린 학생들의 진지한 생각들은 평화와 통일을 향한 씨앗이 되어갈 것입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배에서 타는 그네 아닌가? 아, 바이킹. 나그네 이런 느낌인데? 배그네 약간 배랑 그네랑 이렇게 생각하죠. 약간 과수원 느낌? 북한말 배그네는 발판을 사람이 탈 수 있도록 배 모양으로 만든 흔들이 유의 시설을 뜻합니다. 놀이공원에서 타는 놀이기구의 하나인 바이킹을 말하며 이를 북한에서는 배그네라고 합니다. 아, 배가 그네처럼 탄다 해서 바이킹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우리가 타는 바이킹? 배그네! 이거는 조금 그럴싸하다. 근데 바이킹보다 배그네라 하는 게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이 고비를 맞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위기를 잘 넘겨왔듯이 이번에도 힘을 합쳐서 이겨내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